도널드 서순 즈음 유강은 옮김. 우리 시대의 병적인 징후들에 대해서 지은이 도널드 서순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태어나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미국 등지에서 공부를 했다. 펜실베니아州립대학교에서 석사학위, 런던 대학교 버클리 칼리지에서 박사학위, 현재 런던 대학교 켄메리 칼리지 유럽 비교사 명예교수, 지원적으로 사회주의 100년, 모나리자, 그 다음에 유럽 문화사, 불안한 승리 등이 있다. 광범위한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방대한 정보량뿐만 아니라 독보적인 서술 방식으로 당시 사회를 압축하는 도널드 서순은 영국 최고의 역사학자로 손꼽힌다. 옮긴이 유강은은 국제문제 전문 번역가, 옮긴 책으로 불안한 승리 등등등, 좌파로 살다, 조정을 올린다, 자본주의, 미국 민중사, 핀란드, 미국의 반지성주의 등등 번역을 맡았다. 21세기 위기의 21세기 우리 시대의 병적인 징후들에 대해서 도널드 서순은 이 카피라이트가 2021년 낡은 것은 죽어가는데 새로운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위기는 태어난다. 이 공백기에 다양한 병적 징후가 나타난다. 안토니오 그람시 일러덕이 한글 전형을 원칙으로 했고, 옮긴이 이렇게 해서 1장에서 늙은 것은 죽어가고 외국인 혐오의 부상, 복지의 쇠퇴, 기성정당의 몰락, 미국의 패권, 유럽의 서사, 유럽은 결단하는 중, 잃어버린 희망, 이런 감사의 촉을 읽고 조언을 해주시거나 실수를 잡아준 여러 친구들에게 감사한다. 했고, 서문에 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역사는 수학과 달리 모든 것에서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나는 프랑스의 모든 초등학생이 우리의 조상은 갈리아인 골족이라고 배우던 시절에 파리에서 초등학교에 입학, 우리가 배우던 교과서에서 로마 정복자들에게 저항한 갈리아인의 지도자 베르생 제토릭스 1959년에 실려 있었다. 제토릭스는 알렉시아 전투에서 가이사르에서 패배한 뒤에 포로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서 거리에서 끌려다닌 다음에 처형당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사슬에 묶인 채 더러운 정복자의 전차 뒤에서 끌려다닌 남자에 대한 공감과 연민이 가득했다. 몇 년 뒤인 1954년 부모님이 밀라노로 옮겨가면서 나는 이탈리아 초등학교로 들어갔다. 구구단은 똑같아서 안심이 되었지만 역사 교과서는 갈리아인의 영웅이 나오지도 않았다. 선생님에게 베르쟁 제토릭스에 관해 물어보았다. 선생님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 그래 베르첸 제토라제 이리제 하며 한마디 덧붙였다. 맞아. 가이사르 로마 군단이 힘으로 짓밟은 여러 야만인 중에 하나란다. 그때 나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프랑스의 민족 영웅이 이웃 나라 이탈리아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 영웅을 사슬로 청청 묶은 야수를 찬양하는 나라였으니 말이다. 그렇게 역사라는 것은 자기 나라 위주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군요. 내 인생에서 가장 생생하게 각인된 역사의 교훈이었다. 나는 그 후로 줄곧 민족적인 인식을 의심했다. 개인적으로 대단한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생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영국 여권을 갖고 있으며 프랑스에서 이어서 이탈리아와 나중에 영국과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나는 남들에 비해서 유대인의 신화를 비롯한 여러 민족적인 신화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 나는 언제나 폭넓은 독자를 염두에 두고 글을 쓰려고 했지만은 이전에 나온 책들은 학계에서 훌륭하다고 간주하는 시즌에 따라서 역사학은
대부분의 학문이나 문학, 비평, 철학, 사회학, 경제학 같은 좀 더 난해하고 전문화된 영역과 달리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이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 사람들이 역사학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에 나는 기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한다. 역사에는 목적 같은 게 없습니다. 음악이나 그림처럼 그저 재미로 하는 거죠. 좀 더 진지하게 말하면 역사학에는 아무리 원시적인 사회라도 그것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학문입니다. 어떤 사회든 간에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같은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답을 추구하나 찾아내거나 만들어낸다. 그리하여 이야기와 동화, 신화, 종교 그리고 역사가 만들어진다. 좀 더 최근에 그러니까 19세기 이래 많은 역사학자들이 권력자에게 영합하면서 권력자의 행동을 찬양하는 것을 그만두고 확실한 증거와 공정한 자료 분석에 근거해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물론 균형을 잡는 것, 즉 편견을 버리고 공정하게 보기는 쉽지 않지만은 항상 성공하지는 못하더라도 노력을 한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역사학자가 두려움 없이 자신의 과제를 촉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스탈린 시절의 소련이나 나치 독일 같은 사회보다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역사학자 노릇하기가 훨씬 쉽다. 물론 어느 사회에서든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는 있지만 말이다. 소련에도 훌륭한 역사학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현명하게도 최근 역사를 다루진 않았다. 표트르 대제에 대해서 올바른 입장을 취하지 않는 데 따르는 위험은 스탈린에 대해서 올바른 입장을 취하지 않는 데 따르는 위험만큼 크지 않았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역사학자들이 좀 더 자유롭다. 물론 그만큼 정의하게 대접하지도 않는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치를 만한 대가다. 사람들은 주로 소설과 영화, 텔레비전에서 역사를 배운다. 정치인들은 종종 역사를 슈퍼마켓의 카드처럼 사용하면서 쓸모있어 보이는 건 아무거나 주워 담는다. 방송으로 소통하는 기술이 정통한 소설을 제외하면 역사학자들은 영화 감독이나 소설가들에게 원재료를 제공하는 데 만족해야 한다. 많은 역사학자가 자기 책이 이렇게 사용되면 감격한다. 프랑스인들이 말하는 민족 서사, 즉 국가 창건 서사를 강조하는 나라들에서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대체로 수정주의가 허용되고 때로는 높이 평가받는다.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나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학자들은 비록 다른 역사학자들과 일부 정치인들에게 격렬하고 때로는 악랄한 비판을 받기는 해도 총리에 맞거나 국위로 추방되지 않았고 일자리를 잃지도 않았다. 어느 편인가 하면은 그들 가운데 일부는 아일랜드인이나 이스라엘 유대인을 자국의 창건 신화에서 해방시키려 한 노력 덕분에 유명해졌다. 용감한 시도였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도 당연하다. 그리하여 얼마 지나지 않았어 아일랜드 대의 기근을 영국인들이 고의적으로 꾸몄다거나 냉담하게 무시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주로 사회적인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쓰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른바 새로운 역사학자들, 저 베니 모리스나 아비 슬라임 또 일란 파페 같은 학자들이 1948년 전쟁을 거치면서 팔레스타인 70만 명 정도가 종족 청소를 당했으며 오래전에 내가 유대인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달리 자유의지로 떠난 게 아니라고 서술할 수 있었다. 19세기 영국에서는 개혁을 통해서 나라가 진보한다고 낙관적으로 오는 휘것의 역사 해석이 대세였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지금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 영국의 민족적인 신화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물론 지금도 영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거의 혼자 힘으로 승리했다거나 영국의 식민주의는 유발하게 자비로웠다거나 잉글랜드, 영국이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사회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진지한 학자 가운데 이 중에 하나라도 사실로 여기는 이는 거의 없다. 영국에서는 침착하고 차분한 역사학자가 되기 쉽다. 어떤 위원도 무릅쓸 일이 거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치적 열정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건 되는 건 아니다. 삼가려고 애를 써도 언제나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고
비판의 잣대를 지켜 세우면서 이런 식으로 말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좀 명확하게 쓰라고. 이 문장은 너무 길군. 좀 줄이지 그래. 그걸 어떻게 알아? 증거를 제시해야지. 이건 별로 독창적이지 않은데 누군가 먼저 말한 거야. 때로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무시하지만 어지간한 역사가 되고자 한다면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애를 써야 한다. 하지만 이 책은 비록 역사학자가 쓴 것이긴 하나 균형 잡힌 서술을 의도하진 않았다. 이건 역사책이 아니다. 물론 역사를 바탕으로 삼기는 하지만 논증을 겨냥한 책이다. 그리고 내가 쓴 몇몇 전적들에 비하면 무척 얇은 책이다. 제1장 낡은 것은 죽어가고 1929년 대공황이 벌어지고 1년 뒤이자 무솔리니의 로마 진군 8년 뒤에 그리고 히틀러가 권력을 잡기 3년 전인 1930년 이탈리아 남부 투리에 있는 포시스트 감옥에서 이탈리아 공산당 지도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 유명한 고찰로 글로 남겼다. 낡은 것은 죽어가는데 새로운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위기는 생겨난다. 이 공백기에 다양한 병적 징후가 나타난다. 이 말은 그람시가 죽고 8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묘사하는데도 여전히 유의미할까? 지금은 1930년대가 아니다. 파시즘이 우리 문 앞에 있지 않다. 민주주의는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나라에 존재한다. 전후 호황을 구가한 황금기와 비교하면 시럽이 증가했을지 모르지만 2007년에서 8년의 전 지구적인 경기 침체가 아무리 심각하다고 해도 월드스트리트 대폭락 같은 지향과는 거리가 멀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경제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1929년보다 심각한 것으로 밝혀질지도 모른다. 그람시는 위기, 낡은 것은 죽어가는데 새로운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위기란 이른바 근위의 위기, 지배 계급들이 기반을 잃고 그들의 지배를 떠받치는 합의가 시들해지며 대중에 대한 그들의 이데올로기적인 장악력이 허물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람시가 보기에 이 대중은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이데올로기를 따르지 않았다. 대중은 점점 냉소적이고 회의적으로 변해갔다. 이제 더 이상 엘리트를 신뢰하지 않았고 엘리트들도 그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새로운 것은 아직 예측할 수 없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전통적으로 위기를 급진적 변화를 이루기까지 기회로 보였다. 우리와 한결 가까운 그람시는 그만큼 낙관적이지 않다. 그람시가 묘사하는 위기 국면은 잠재적인 혁명적인 상황이 아니라 병적 징후들로 가득한 공백기였다. 그람시는 낡은 것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지성의 비관주의와는 반대되는 의지의 낙관주의를 품은 채 이런 병적 징후들이 진보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를 기대했다.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 놓인 공백기의 주요한 특징은 불확실성이다. 넓은 강을 건너는 것과 비슷하다. 오래된 강둑이 뒤에 있지만 반대편은 아직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물살 때문에 뒤로 밀려서 빨리 맞아 죽을 위험도 있다. 어떤 일이 생길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공포에 짓눌린다. 비판론자라면 그람시가 이 말을 쓸 때 이미 바라지 않은 새로운 것이 나타난 상태였다고 지적할지 모른다. 이탈리아 파시즘은 분명 병적 징후이지만 또한 어느 정도 대중적인 합의를 누린 새로운 국가 형태였다. 낡은 자유주의 국가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러시아 혁명이 일으킨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고 기대했던 유럽 대륙 차원의 혁명은 실현되지 않았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른바 에스파냐 독감이 여기저기 퍼져나가 세계 곳곳에서 1700에서 2500만 명이 목숨을 잃은 직후에 볼시비키 업적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했던 혁명가들은 철저하게 패배했다. 1919년 군 벨레가 이끈 헝가리 혁명은 무력으로 진압되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평사평의회와 노동자 평의회, 소비에트가 이제 막 생겨난 그루지아 공화국을 무너뜨리는 데 실패했다. 독일에서는 우익 준군사 조직인 자유군단이
제4회 민주당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와 손을 잡고 1918년 19년에 일어난 스파르타쿠스 단 반란을 유혈 진압했다. 스파르타쿠스단의 지도자 로자 룩셈부르크와 카르 레푸트 네히트는 살해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공장 정부와 농민 소유로 이름을 얻게 된 붉은 2년 19년에서 20년이 실패로 끝났다. 무솔리니는 초정자들이 로마로 몰려가는 가운데 총리로 임명이 되었다. 그로부터 몇 년 뒤에 파시스트 독재가 수립이 되었다.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에서는 그만큼 급진적인 행동이 벌어지지 않았다. 1920년 영국에서는 항만 노동자들이 볼세비키 정권을 겨냥한 군사 개입에 나서는 선박에 짐이 싣는 것을 거부했다. 1926년에는 총파업이 벌어졌지만 겨우 9일 이어진 반면에 광부들은 몇 달간 투쟁을 계속했다. 결국 굶주림을 이기지 못한 광부들은 광산으로 돌아갔다. 영국의 기성체계에는 어느 때보다도 굳건했다. 프랑스에서는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정부가 연달하고 치해가 되었지만 1920년 5월 파월의 물결이 인 뒤로 거의 소요가 없었다. 1921년 미국에서는 역사상 손꼽히기에 중요한 노동자 소요가 발달했다. 버지니아 주의 광부 1만 명이 무기를 들고 일어선 것이다. 본래 어마운틴 전투 군대가 개입하여 파업을 진압하면서 광부 수십 명을 살해했지만 결국 이전에 미국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태의 일반적인 양상으로 돌아갔다. 소신이라는 노래, 영화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는 이 사건을 아는 미국은 거의 없다. 좌파는 모든 것에서 패배했지만 차르 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등 늙은 것들은 대부분 사라졌고 새로운 것도 일부 생겨났다. 소련,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터키, 아일랜드 공화국 등이 탄생한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은 뉴제에 착수하게 된다. 중국에서는 정제스가 이끄는 민족주의 정부가 여러 군부를 물리치고 1927년에 공산주의자, 그 전까지 정제스의 동맹 세력이었다. 수백 명을 살해한 뒤 전국 대부분 지역을 통제하는 데 성공했다. 10월 혁명 직후에 몽골 한 나라를 제외하면 어디서도 공산주의 정권이 등장하지 않았다. 독일 나치의 손에 파괴되는 프랑스를 빼면 공산당은 금지되거나 박해를 받았고 그도 아니면 정치적으로 중요한 존재로 부상하지 못했다.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이르면 권위주의적인 우파 정부들이 유럽 대부분을 지배했다. 1924년 불가리아에서 일어난 군사 쿠데타는 보리스 왕의 독재로 변신했다. 알바니아에서는 지방 지도자인 아메드 조구가 1924년 권력을 잡은 뒤 1928년 조구 왕을 작정하며 등극했다. 묘선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엔베르 호자가 이끄는 공산주의자들이 알바니아를 한층 더 억압적인 정권으로 바뀌었을 때 이 나라는 이미 경찰국가로 탄탄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1935년에 이르면 폴란드도 사실상 군사 독재가 되었다. 1932년 리투아니아에서 앞서 1926년에 권력을 잡은 안타나스 스메토나가 일당제를 확립했다. 1929년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알렉산드르 왕이 권위주의 왕권의 수장. 1934년에 에스토니아에서는 콘스탄틴 페츠가 독재자가 될 차례였다. 카를 2세는 1935년 루마니아에서 정권을 확보했는데 명목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상 독재자였다. 같은 해에 리투비아에서는 반유대주의자 카를리스 울마니스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전강기 내내 헝가리는 하르티 미클로시 장군이 통치하는데 그
그는 무솔리니처럼 1938년에 반유대인 입법을 도입했다. 서유럽에도 독재 정권이 있었다. 파시스트 이탈리아에 이어서 나치 독일, 프랑시스코 프랑코와 에스파냐 안토니우스 올리자베라 살지르의 포르투갈 등이 독재했다. 1930년대에 핀란드에서는 유파시즘과 리푸아 운동이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산주의를 출판물을 금지하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지도자를 체포하는 방공법을 잇따라 반포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엥겔베르트 돌프스가 1933년에 독재 권력을 손에 넣었지만 1년 뒤에 지나친 집단에 살해되었다. 독재는 1938년에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병합할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1945년 이전에 유럽은 우파 권위주의에 사로잡혔다. 1930년대 실업률은 정말로 끔찍했다. 이렇게 1930년대와 전혀 다르겠지만 실업 상황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전에 좋지 않았고, 물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판단하기는 너무 이르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이미 병적 징후들을 직면하고 있었다. 동유럽의 많은 나라, 헝가리, 러시아, 동안만이 아니라 서구와 다른 지역에서도 권위주의 통치자가 민주적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담기도 싫은 미국의 정부와 부패의 혐의로 지속적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등이 대표적이다. 1945년 이래 유럽을 통치해온 기성정당들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감소하고 있다. 강하고 안전하며 통합된 유럽으로 우리 앞에 놓인 도전에 마주할 것이라는 유러피언 드림이 허물어지고 있다. 2004년 언론에서는 영원한 구루이지만 대개 틀린 말만 하는 제레미 리브킨은 유럽이 아무도 모르게 아메리칸 드림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선언한 바 있다. 2020년 이러면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탈퇴됐고 에스파냐는 계속해서 캐탈리오 분리주의에 맞닥뜨리고 있다. 이 책에서 나는 주로 서구에 초점을 맞추지만은 다른 모든 것의 사회와 정치에도 병적 징후들이 존재한다. 브라질에는 좋았던 옛 독재 시절 그리워하는 인물이자 동성애 혐오자, 인종주의자, 여성 혐오자, 공은 옹호자, 그러니까 우파의 자질을 두루 갖춘 자이르 보노 오소나우가 있다. 남아공에는 제이컵 주마 일부 다처로 비난을 받지만은 강간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결국 자기 당에 의해서 사임을 강요받은 뒤에 부패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필리핀에서는 위험한 정신병자 로드리고 두테르가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는 마약 중독자를 사법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살해한 두테르테의 조치를 지켜 세웠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두테르테가 대통령이 된 뒤 4,000명, 미국에서는 8,000명이라고 한다. 이상이 마약 단속 과정에서 살해되었다. 결국 국제형사재판소가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두테르의 선례에 유명한 나머지 스리랑카, 마이트 이팔파, 사리세는 나는 자국 또는 마약 상대를 교수형에 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얀마에서는 노벨상 수상자가 이 아웅산 수치가 배심하기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동안에 무슬림의 로항 야족을 겨냥한 잔인한 박해와 종족 청소가
벌어져서 국경 없는 의사회에 따르면 2017년 불과 한 달 동안에 6,700명이 살해되었다.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 이어진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면서 수만 명의 죽음을 목도하는데 2020년 미국 탈리반 협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2020년 2월 29일 카타르의 보도에서 탈리반과 영화 협정을 체결한 미국은 탈리반이 협정 조건을 준수하고 하면 14개월 이내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해서 아랍의 봄. 서구에서는 우리를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이 주로 서구인을 죽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 손에 살해된 무슬림 수가 훨씬 많다. 2017년 10월 모가디슈에서는 테러그룹 얄사법의 트럼프 폭탄으로 300여 명이 살해됐고, 이 뉴스는 파이낸셜 타임에서 겨우 6권 메일에서는 10면에 실렸다. 소말리아 영국인 소설가 나답 모헤마드가 이런 반응을 1년 전 파리 클럽 극장에서 벌어진 테러 공격에 대한 보도와 힘이나면 말한 것처럼 나의 런던은 도시들을 바른의 상태에 대처한 것처럼 번쩍거리는 넘어가고, 한 달 뒤 시나이 북부에서는 무장한 전사들이 라우다 사원에서 금요 기도를 드리던 신자 300여 명을 살해했다. 어린이도 27명 희생이 되었다. 2019년 3월 뉴질랜드에서 구급파 테러리스트가 무슬림 50명을 살해하는 사건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된 반면에 같은 시기에 말리 중부의 폴라나워 유목민 100%명이 살해된 사건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영국에도 병적인 징후가 기술하게 하지만 많지만 다른 지역의 상황은 훨씬 좋지가 않다.